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한국이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부채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봐야겠죠. 첫 번째 이제 가계 부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되는 것이고, 정부의 이제 재정 부채가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원래 부채라고 하면, 대출이라고 그러면 사실 기업이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설비 투자를 해서 또 당연히 고용을 창출해야 돼서 그 소비가 이루어져도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대출의 가장 첫 번째 순위는 사실 기업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이 한 2,2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계 부채가 기업 부채 못지않게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참 문제인데, 정부는 일단 뺍시다.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개개인이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러면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했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놓고 보면은, 자, 한번 중국을 놓고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GDP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거의 1,900조 됐다고? 부채 비율이 몇 프로 정도까지 가느냐? 기업은 2,200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 넘어갔죠. 지금 가계 부채도 지금 거의 1,700조인데 이미 1,800조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합치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한 230조? 230% 정도? 거기다 이제 정부까지 합치면 약 6,000조. 그럼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중국을 볼게요. 중국은 기업 부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헝다 그룹처럼 거기는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왜 그러면 SOC 개발하고 이런 건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대신에 뭐는 냐면 가계 부채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낮거든요. 그래도 합쳤을 때 한 224% 정도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여기에 육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비단 한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대부분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아요. 따지고 보면 미국 같은 건 더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요게 조금 낮은 대신에 정부 부채가 또 어마어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 규모로만 따지면 사실 도찐 개찐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금융위의 트리거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방아쇠라고 표현하면 되죠. 방아쇠. 어떤 게 계기가 되느냐, 한국의 금융위가 터지는 촉발제 역할을 뭐가 할 수 있느냐, 이걸 통상적으로 이제 트리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진원지는 CDO,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채 담보부증권,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리먼 사태가 벌어진 게 바로 이 파생 상품 그 중에서 CDO거든요. 비롯됐다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이번에는니까 요번에 조금 오해는 할 수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이번에 벌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if예요, 가정. 그럼 어떤 게 이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부채 박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중국 헝다 사태 했죠? 중국에서 이번에 또 발표됐잖아요? 헝다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헝다 그룹의 회장한테 직접 얘기했죠. 니네 부채는 니네가 갚아라. 중국은 정부는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손절해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부채, 그 다음에 이제 과상화폐. 이건 이제 대외적인 거고, 대내적으로 한국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가계부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는 너무 높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가계부채 받아가면 다 어디로 갔다? 자산시장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든지 발목을 잡는다. 뭔 일이 날 때마다 항상 발목이 잡히는 건데, 이미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도 그때보다 더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았어요. 계속 핏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그 돈 벌어서 또 투자를 해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가계부채는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올라만 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게 대내적으로는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 부채, 이거 헝다 사태는 이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이 가상화폐가 왜 그럼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의 문제점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없다. 무슨 소리냐면 규제 사각지대라는 얘기예요. 이 가상화폐는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다? 규제가 없다. 시중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돌아다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무슨 가이드 정책도 없고, 왜? 금융상품, 제도권 상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나 가이드도 없고 당연히 규제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없어요. 국내도. 정확한 규모도 파악이 안 되고, 그만큼 뭐예요? 대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야?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개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은 얼마냐? 3,600조라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높죠. 왜? 요번에 또 가상화폐들 또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죠. 지금 미국에 지금 선물 ETF, 가상화폐 ETF 상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또 가격이 또 뛰기 시작하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거보다 더 높을 것인데 한국은 최근에서야 증권가에서 연구를 착수했다. 가상화폐 나온 지가 지금 대중화가 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 얼추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하고 있어요. 이건 늦어도 한참 늦었죠.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비트코인은 투자 상품이 아니다. 뭐다? 유동성의 지표일 뿐이다. 유동성의 지표라는 게 무슨 소리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은 가상화폐는 올라가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가상화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유동성에 연동되어 있는 그냥 무엇이다. 상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금융상품이 아니니까 그냥 무엇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내재 가치가 없다. 이 내재 가치란 말이 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뭘 보고 주식을 삽니까?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뭐 매출액을 본다든지 아니면 순이익을 본다든지 성장 가능성을 본다든지 이런 걸 보고 하고, 아니면 만약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부동산 가치를 보잖아요. 여기서 만약 수익률은 뭐 얼마큼 나온다, 아니면 뭐 전세가 월세가 얼마다, 그리고 이걸 샀을 때 향후 얼마 정도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뭐를 평가를 해갖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내재 가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유동성과 연관되어 있는 지표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단지 유동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투기 상품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기서 금융상품이 아니니까 상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단순히 투기 상품일 뿐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 저금리가 영원히 지속되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 상품이 버블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 가상화폐들은 저금리가 영원히 유지된다는 얘기는 뭐야? 레버리지 효과가 크잖아요. 저금리가 대출이자나 이런 것도 없고, 요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사면서 자기 돈만 갖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용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대출을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또 자산의 버블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갈 것이다. 쉽게 말해서 시중의 유동성 장세로 인해 가지고 버블은 자산 가치는 계속 갈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통용이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2021년 1월 기준 한국 가계부채 또 나오죠. 계속 그냥 참고적으로만 하세요. 이거 한국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다 합쳐가지고 국가부채가 발표될 때 뭐 지금 뭐 800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는 뭐가 없어요. 공무원 연구하고 군인 연구, 이거 국가 정부가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재정 부채가 지금 뭐 2%다 5%다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걸 빼고 사는 거고, 원래는 정부가 다 보증한 데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젤3 거기 IRFS 그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이게 다 들어가기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보다 더 나와요. 지금 왜? 지금 어쨌든 지원금을 더 풀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 한 6천조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작년 GDP 나왔죠. 올해 국가 예산이 564조였어요. 이것도 최초로 500조 넘어간 게 요번이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재정 이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80조 이상 지금 재정 적자. 왜? 각종 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명목으로 나갔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그냥 줬잖아요. 지자체에서 주고 국가에서 주고 했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빚이에요. 이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빚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뭐 예산이 600조 넘어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상돼요.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할 정말. 그러니까 아까 예산대로 뭐 600조 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동안 부동산 세금만으로 치렀죠. 왜? 그럼 부동산 세금을 올렸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저기 양도세, 그다음에 그 종부세, 기타 이런 것들이 사실 세 부담률이 높아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쓸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도 안 돼.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증세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만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심지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부자세 얘기도 나오세요. 부자세.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 왜?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니까 써야 될 돈. 왜 그러면 지원금 명목으로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세수는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자세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상화폐 인정을 안 하면서도 또 세금을 걷잖아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어쨌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는 싹싹싹 걷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의 동조화 현상이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통상 글로벌 금융회사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예. 이거 소위 말해서 뭐 콜금리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은행끼리 서로 빌려주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먼 사태처럼 신용 경색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은행끼리도 안 해, 거래를. 왜? 은행이 은행을 못 믿는 거야. 왜? 저 은행이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 그게 부실이 많이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신용 경색이한 이런 서로 이게 돈을 빌려주는 이 작은 거래들이 딱 막혀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콜금리가 왕창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이 금융권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 이거 사실 리먼 사태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벌어졌거든. 근데 이제 IMF에서 최근 발표된 거 보면 글로벌 금융 자산 간 가격 동조화 현상, 그렇죠. 뭐 부동산 같은 경우 같이 서로 폭등을 하고 주식시장도 서로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고 이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융위기 때 리먼 사태 때보다 35%가 더 동조화 현상이 높아졌다. 전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에 따른 국가 간의 연쇄 부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예. 이게 IMF 발표 때 바로 나온 거예요, 이게. 왜냐면 리먼 사태 때도 사실 미국이 하나 쓰러지면 어때요? 미국만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진짜 얼마나 휘청거렸으면 우리나라 리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게 비단 한국뿐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글로벌 경제가 이 무역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 시스템이 다 글로벌화 돼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만 휘청거리면 전체가 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휘청간다. 그럼 중국에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다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EU에서 또 휘청거리면 또 마찬가지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글로벌 경제의 동조화 현상이다. 근데 이 동조화 현상은 금융이 발전되고 세분화되면 될수록 이 동조화 현상은 점점 벌어져. 왜? 자본은 국경을 가리질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글로벌을 상대로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나만 휘청거려도 전체가 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해서 동조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 경제가 휘청거린다. 그럼 어때요? 중국 경제, 홍콩 주식 같은 거 다 폭락하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폭락해, 유럽 주식 폭락해, 한국 주식 폭락해. 왜? 다 동조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EU에서 만약에 뭐가 휘청거렸다, 그럼 마찬가지 또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각 나라만이 우리만 잘 살자고 잘 버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서 정말 탄탄하게 내수시장 활성화가 탄탄하게 수출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버틴다고 한들 미국 중국에서 휘청휘청거리면 우리도 파도에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글로벌이 다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근데 저번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고 수출 중에서 30%가 바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많이 휘청휘청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이렉트로 맞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탄탄하게 잘한다 한들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자 현상 때문에 참 깊은 우려를 좀 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